응급실 뺑뺑이, 그러니까 어린이들, 어린 아기들 이 아픈데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이제 몇 시간씩 돌고 그러다가 겨우 병원을 찾아 치료하였던가, 아니면 아기들이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던가 하는 기사들이 최근에 정말 많았죠. 이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는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문의 원문을 한 문장 한 문장 뜯어보면서 왜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는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의료사고와 관련한 소송 구조를 명백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민사소송이고요. 보통은 피해자가 의료기관, 당사자 의사에게 직접 소송하게 되시고,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법 위반 사실이 이 과정에서 밝혀진다면 의사들이나 의료법인이 의료법상 처벌을 받으면서 이에 따라 불복하는 의사들의 소송이 행정소송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과실, 의료소송을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민사소송 1심부터 대법원까지, 그리고 행정심판, 행정소송, 그리고 행정소송에 딸린 집행정지까지 다양한 소송에 2, 3년 시달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사들이 몸을 사리는 이유, 그거 자체를 비난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이 사건을 이제 보시면요. 원고는 아기고 법정 대행이 어머니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 상대방 피고는 누구였냐면요. 1번은 대학병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처음 외래 본 소아청소년과 의사, 그리고 세 번째 피고는 바로 이 문제된 수술을 집도한 유방외과 의사였습니다. 원고는 생후 5일 된 아기입니다. 2017년 2월 28일 날 녹색 구토 증상을 보여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게 된 거죠. 이 병원 의료진은 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중장 이상 회전 및 중장 염전증 이 상태가 있었음을 진단하였고요. 이렇게 장 감막이 꼬이면서 장 혈류가 차단될 수 있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증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시에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장괴사 사망 위험이 매우 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에서는 소아외과 세부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방외과 전문의인 일반 외과 의사가 이제 응급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이 아기에 대한 개복수를 시행해서 꼬인 장을 풀어주는 정목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 과정에서 중장 이상 회전 및 염전증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적인 수술 방법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기는 2017년 3월 2일에 다시 장염전이 발생하게 되어서요. 2차 개복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개복 수술에서 소장 대부분이 괴사해서 광범위한 절제술을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이 아기에게는 반복적인 수술, 장기간의 영양분 과정에서 이제 영양 불균형, 대사 이상을 겪어서 그 밖에도 이제 베르니케 뇌병증, 중추신경계 손상이 다 되었고요. 영구적인 뇌손상 및 중증 장애 상태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아이에게 발생한 중증 장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설사, 영양실조증을 겪었고 개인위생, 목욕하기, 용변 처리, 옷 벗고 입고 대소변, 보행, 식사하기, 이동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할 수 없는 혹은 하기 매우 힘든 상태여서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성년 2명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 당시 의료 감정을 하였거든요. 이제 신체 감정도 하고 의료 기록 감정도 하고 그래서 만 3세 정도였는데 이제 5년 후 정도에 다시 재평가가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중증 장애인이 된 거죠. 혼자서 용변 처리, 목욕하기, 옷도 제대로 벗지 못하는 그런 이제 중증 장애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발생하게 되니까 결국은 피해자 측에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은
아기고, 우선 원고는 이제 아기고요. 법정 대리인 엄마가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3명입니다. 1번은 이제 대학병원 법인, 그리고 두 번째는 외래 진료를 처음 본 소아청소년과 의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술을 집도한 유방외과 의사였습니다. 특히 이 소송에서 피해자들은 의료법인에 대해서 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요. 개인인 의사들에 대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그리고 유방외과 의사에 대해서는 각각 1,000만 원만 청구하였습니다. 1심은 2017년에 제기되었고요. 2022년 2월에 끝났습니다. 5년이나 끌었죠. 네, 의료 소송이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길어요. 5년이에요. 그래서 2심은 또 2022년에 시작해서 그나마 1년 반 만에 끝났고요. 대법원에서는 2년 정도 끌어서 결국은 2025년 1월에나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총 9년에 걸친 이 소송은 피해자들이 일부 승소하였지만 전부 승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한번 그 판결문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심과 항소심의 결과를 비교하는 것들이고, 결국 항소심에서 피해자는 70%만 승소하였습니다. 이 재판 결과는 대법원에서 결국 똑같이 확정이 되었고요. 특히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처음 외래 진료를 본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대한 청구는 피해자가 전부 패소하였고, 이는 대법원에서 모두 확정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피해자의 위자료, 그러니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7천만 원이라고 정했고요. 의료법인은 또 총 10억 6,454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집도의, 그러니까 수술을 한 그 의사 개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청구한 이제 1,000만 원 범위에서만 병원과 함께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왜 배상액이 이제 10억 원대까지 나왔냐? 라고 하는 질문이 제일 많았습니다. 핵심은 징벌이 아니라 평생 비용, 이 피해자에게 들어가는 의료비, 개호비, 이 평생 비용의 계산입니다. 첫 번째 여기 들어가는 것은 치료비입니다. 이미 든 치료비 2억 정도를 더해서 앞으로 평생 계속될 진료, 재활, 의료적인 처치, 그리고 의료기구 비용 모두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개호비, 그러니까 간병비입니다. 중증 장애인으로 상시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과거 장래의 간병비가 모두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실 수입입니다. 건강하게 성장했다고 한다면 벌었을 소득을 기준으로 내 노동 능력을 상실 몇 %로 됐냐를 전제로 장래 소득이 계산되어서 이 세 가지 액수에 위자료 7천만 원이 더해지고, 그리고 거기서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책임 30%, 그리고 병원의 책임 70%가 된 거죠. 이러한 모든 금액에서 70%만 인정된 것이 바로 약 10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외래 진료 처음 본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법적으로 명명백백하게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만 고려한다면 응급실 이제 뺑뺑이가 발생할 이유는, 이렇게까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이유는 별로 없는데 왜 이러한 응급실 뺑뺑이가 만연할까라고 한다면 결국 대형 의료 법인들의 이제 약간 몸살이기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러한 의료사고 문제에 분쟁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의사 개인보다는 의료법인이 대형 소송, 각종 행정처분, 형사고소 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의료법인이 나중에 자기 소속 의사한테 이 손해배상금을 직접 구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소속 의사에게 경과실만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 근로계약에서도 아마 이 부분을 고려해서 책임 제한하는 의료계약서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 자체가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극히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인들은 소속 의사들로 하여금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응급실 환자를 받는 것에 있어서 내부에 기준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0억 배상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의사는 억울해하고 환자는 고통받고 있는 이 비극적인 상황. 이렇게 환자와 의사를 이제 링 위에 올려놓고 누가 이기자, 누가 이기나 끝까지 해보자 라고 하는 소송전을 벌이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지금 의료소송 시스템은 너무 가혹합니다. 환자는 몇 년씩 걸린 재판, 그리고 입증 책임, 그다음에 입증 책임에 관련한 감정. 감정은 정말 쉽지 않죠, 소송에서. 의사는 그리고 또 의사는 뭐 단 한 번에 이렇게 문제로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에 떨면서 필수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스템의 책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불허하는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국가가 의료를 일종의 이제 공공재로 보고 건강보험이라는 국정보험을 통해서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 사고의 위험을 이제 오롯이 개인의 책임, 병원이 감당하라고 한다면 수가는 이제 국가가 통제하면서 이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을 온전하게 민간에 떠넘기는 구조는 조금 의사들이 이렇게 응급실, 수술실을 기피하는 만드는 이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뭐 유럽 이런 데들도 똑같이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여서 소송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조차 이제 필수 의료 영역에서는 안전장치를 조금씩 두고 있기는 합니다. 뭐 플로리다주나 버지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본만 중 신생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소송을 걸어 과실을 입증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과실 보상 기금에서 아예 평생 치료비, 돌봄 비용을 즉시 지급하게 됩니다. 국가가 필수 상업인 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연방정부 프로그램이 먼저 보상을 합니다. 대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의사나 병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거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라는 입증이 없는 한 의료진이 법정 싸움 대신 환자의 곁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일정 부분 최소한으로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제도들이 조금 도입할 약간의 필요성이 있다. 의료소송의 어려움, 변호사도 어렵고 판사도 어렵고 그 고민은 이제 조금 모두 그 의사나 변호사나 또 그리고 피해자들이나 모두 다 공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필수 의료 역량만큼은 국가의 개입이 일정 부분의 개입이 더욱 절실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김앤연 법률사무소 김현정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